세계 문명 아카이브 이집트 편.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이 말처럼 모든 것은 이 위대한 강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여름 나일강은 어김없이 범람하여 검고 비옥한 흙을 실어 나눴다. 이 풍요로운 퇴적물은 사막의 땅을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었다. 문명의 양쪽에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서쪽으로는 리비아 사막,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자리했다. 이 척박한 모래바다 한가운데를 흐르는 나일강은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강은 식수를 공급하고 농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다. 나일강 유역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초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를 선왕조 시대라 부른다. 사람들은 농경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축을 길렀다. 독특한 문양의 토기를 만들고 사회적 계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일 왕국 이전의 문명이 싹트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일강 유역은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었다. 강의 상류 지역인 남쪽은 상 이집트로 불렸다. 이곳에 통치자는 헤제트라 불리는 백색관을 썼다. 상징물은 연꽃이었으며 건조한 기후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삼각주 지역은 하 이집트라 불렸다. 이곳에 통치자는 데슈레트라 불리는 적색관을 착용했다. 파피루스를 상징으로 삼았으며 활발한 교역을 통해 외부 세계와 교류했다. 상 이집트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정체성을 가졌다.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는 나일강의 패권을 두고 점차 대립하기 시작했다. 두 왕국은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했다. 이러한 갈등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집트 전역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통일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통일을 향한 움직임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상 이집트의 전설적인 통치자 스콜피온 왕이었다. 유물로 발견된 그의 의식용 홀에는 그가 상 이집트의 백색관을 쓰고 농경의식을 주관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는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스콜피온 왕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위대한 군주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나르메르였다. 많은 학자들은 그를 이집트 최초의 파라오인 메네스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상 이집트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분열된 두 땅을 하나로 합칠 준비를 마쳤다. 나르메르의 업적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유물이 바로 나르메르 팔레트다. 이 석판의 한쪽 면에는 그가 백색관을 쓰고 하 이집트의 적을 제압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다른 면에는 적색관을 쓰고 승리를 자축하는 행렬이 묘사되었다. 이는 통일의 결정적 증거였다. 나르메르는 마침내 하 이집트를 정복하고 길고 길었던 분열의 시대를 끝냈다. 그는 상 이집트의 백색관과 하 이집트의 적색관을 합쳐 새로운 통합이 왕관 푸시엔트를 만들었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 이집트가 탄생했다. 나르메르의 통일은 이집트 제2왕조의 시작을 알렸다. 이집트 역사는 이때부터 왕조의 흐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는 최초의 파라오로서 통일 왕국의 기틀을 다졌다.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이집트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나르메르는 통일된 왕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의 경계지점에 세워진 이 도시는 멤피스라 불렸다. 멤피스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이후 수천 년간 이집트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번영했다. 제1왕조와 제2왕조를 거치는 시기를 초기 왕조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 파라오들은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문자 체계인 히에로글리프가 발전했고 관료 제도가 정비되었다. 왕권은 점차 강화되었고 이집트는 안정과 번영의 기반을 닦았다. 초기 왕조 시대를 거치며 파라오의 위상은 인간을 넘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하늘의 신 호루스의 현신으로 숭배되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파라오의 신격화는 이집트 통치의 핵심 이념이 되었다. 안정된 통치 기반 위에서 이집트는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제3왕조가 시작되면서 고왕국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 시기는 피라미드 건축 시대로도 불린다.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 속에서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위대한 신 파라오를 위해 불멸의 건축을 시작했다. 고왕국 시대를 연 위대한 파라오는 제3왕조의 조세르였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집트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재상 덕분이었다. 조세르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를 곁에 두었다. 그의 이름은 임호테프였다. 그는 재상이자 의사였고 대사제였으며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재능은 건축에 있었다. 그는 조세르 왕의 무덤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당시 왕족의 무덤은 진흙 벽돌로 만든 마스타바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임호테프는 영원히 지속될 무덤을 원했다. 그는 썩어 없어질 진흙 벽돌 대신 단단한 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석조 건축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임호테프는 거대한 마스타바를 짓고 그 위에 점차 작은 마스타바를 6층으로 쌓아 올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계단 형태의 구조물은 하늘로 향하는 길을 상징했다. 이것이 바로 사카라에 세워진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였다. 계단식 피라미드의 등장은 단순한 건축의 발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라오가 죽어서도 신들과 함께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사카라에서 일어난 이 건축혁명은 이후 수많은 거대 피라미드가 건설되는 피라미드 시대의 장엄한 서곡이 되었다. 제3왕조의 뒤를 이어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의 시대가 열렸다. 기원전 2613년경 시작된 제4왕조는 고왕국의 절정기였다. 파라오의 권력은 신격화되었고 국가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이 시기에 이집트인들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거대한 기념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제4왕조의 문을 연 파라오는 스네프루였다. 그는 이전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넘어 진정한 사각볼 형태의 피라미드를 완성하고자 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3개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 이는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과 이집트의 기술적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스네프루의 두 번째 도전은 다슈르에 세워진 굴절 피라미드였다. 건설 도중 구조적 불안정성이 발견되자 건축가들은 피라미드의 경사각을 급히 수정해야 했다. 그 결과 아래는 54도 위는 43도의 독특한 이중 경사각을 가진 피라미드가 탄생했다. 이는 실패가 아닌 학습의 과정이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스네프루는 마침내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를 완성했다. 다슈르에 세워진 붉은 피라미드는 최초의 진정한 사각뿔 피라미드로 기록되었다. 건설에 사용된 붉은 석회암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피라미드는 후대 피라미드 건축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었다. 스네프루의 끊임없는 도전은 마침내 진정한 피라미드라는 결실을 맺었다. 계단식에서 굴절식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사각뿔 형태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은 이집트 건축 기술의 위대한 도약을 보여준다. 그의 유산은 아들 쿠푸에게 이어져 더욱 거대한 건축물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스네프루의 뒤를 이은 아들 쿠푸는 아버지의 업적을 뛰어넘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상징할 기념물을 기자 고원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인 대피라미드 건설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그 규모만으로도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평균 2.5톤에 달하는 석회암 블록 약 230만 개가 사용되었다. 높이는 147m에 달했으며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자리를 지켰다. 그 정교함과 규모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거대한 석재를 어떻게 채석하고 운반했으며 또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쌓아 올렸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내부 경사로나 외부 램프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한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피라미드는 노예들의 강제 노동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발굴된 노동자들의 무덤과 거주지 유적은 그들이 숙련된 기술자이자 자유로운 노동자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식량과 임금을 받았으며 파라오를 위한 신성한 작업에 참여했다. 제4왕조 시기 태양신 라에 대한 숭배가 국가 종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으며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사후에 태양신과 함께 하늘을 여행할 배를 상징했다. 피라미드의 사각뿔 형태는 하늘로 뻗어나가는 태양의 빗줄기를 형상화한 것이었다. 쿠푸의 아들 카프레는 아버지의 피라미드 옆에 자신의 피라미드를 세웠다. 쿠푸의 피라미드보다 약간 작지만 더 높은 지대에 건설되어 착시 효과로 더 커 보인다. 특히 피라미드 꼭대기 부분에는
건설 당시에 외장용 석회암이 일부 남아있어 원래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카프의 피라미드 앞에는 거대한 대스핑크스가 자리하고 있다.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이 석상은 단일 암석을 깎아 만든 세계 최대의 조각상이다. 스핑크스의 얼굴은 카프의 파라오를 모델로 했다고 추정된다. 그 목적과 의미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다. 기자, 도원의 세 번째 피라미드는 카프레의 아들 멘카우레의 것이다. 앞선 두 피라미드에 비해 규모는 훨씬 작지만 하단부에 값비싼 화강암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이집트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 피라미드는 조화롭게 장엄한 풍경을 완성한다. 제4왕조는 이집트 고왕국의 황금기였다.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사회는 번영했다. 피라미드 건설과 같은 거대한 국책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덕분이었다. 이집트 문명은 모든 면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고왕국의 번영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에 기반했다. 모든 토지는 파라오의 소유였으며 국가의 모든 자원은 파라오의 통제하에 있었다. 제상인 비지르가 파라오를 보좌하며 행정 전반을 총괄했고 각 지역에는 주지사가 파견되어 중앙의 명령을 수행했다. 모든 권력은 파라오에게 집중되었다. 거대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복잡하고 효율적인 관료제가 발달했다. 세금을 징수하고 노동력을 동원하며 국책 사업을 관리하는 모든 과정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들이었다. 그들은 상형문자를 익혀 국가의 모든 행정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했다.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는 이집트 문명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기록 매체로 널리 사용되었다. 신성한 문자라 불리는 상형문자는 파피루스 위에 기록되어 파라오의 업적과 국가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고왕국의 황금기도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다. 제5왕조와 제6왕조를 거치면서 파라오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태양신 나를 섬기는 사제 세력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다. 고왕국 쇠퇴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제6왕조 페피 2세의 이례적으로 긴 통치였다. 90년이 넘는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오랜 통치 말기에는 후계자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왕권은 크게 흔들렸다. 파라오의 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 지방의 주지사 격인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조직하며 점차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지방 귀족들의 성장은 결국 이집트 제1중간기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고왕국 말기 이집트는 급격한 기후 변화에 직면했다. 수십 년간 나일강의 범람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농업 생산량은 재앙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곧 대규모 기근으로 이어졌고 이집트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가 되었다. 계속되는 기근은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지방의 통치자들인 주후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페피 2세의 오랜 통치가 끝나자 고왕국의 중앙 집권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고왕국의 붕괴 이후 이집트는 제1중간기라 불리는 대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중앙 권력이 사라진 이집트는 약 1세기 동안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불안에 휩싸였다. 각지의 군벌들이 난립하며 끝없는 분쟁이 이어졌다. 이집트는 더 이상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다. 권력은 크게 두 개의 경쟁 세력으로 나뉘었다. 북쪽에서는 헤라클레오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왕조가 하이지트를 통치했다. 남쪽에서는 테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다. 헤라클레오폴리스를 수도로 삼은 제9왕조와 제10왕조는 고왕국의 전통을 계승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와 멤피스 주변 지역을 장악했다. 하지만 그들의 권위는 남쪽의 야심찬 테베 통치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다. 상위 지트에서는 테베가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인테프 1세를 비롯한 야심찬 주후 가문이 제11왕조를 세웠다. 그들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며 이집트 전역의 통제권을 두고 북쪽의 통치자들과 대립했다. 헤라클레오폴리스와 테베의 경쟁은 결국 전면적인 내전으로 번졌다. 수십 년 동안 이집트는 분열되어 싸웠다. 나일강을 따라
주요 도시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이 시기는 극심한 불안정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테베의 통치자 멘투호테프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단호한 지도자였다. 그는 북부 왕국을 격파하고 두 땅을 다시 통일하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시작했다. 수년간의 싸움 끝에 멘투호테프 2세는 마침내 헤라클레오폴리스를 정복했다. 그는 모든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스스로를 재통일된 이집트의 통치자로 선포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제1중간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멘투호테프 2세의 재통일은 중왕국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 시기는 종종 고대 이집트의 고전기로 여겨진다. 예술과 문학 그리고 기념비적인 건축 프로젝트가 부활했으며 파라오의 권력이 다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제12왕조의 창시자 아메네메트 1세는 수도를 테베에서 북쪽의 새로운 도시로 옮겼다. 이 도시는 이치탈이라 불렸다. 파이움 오아시스 입구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상하 이집트를 모두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아메네메트 1세는 왕족 출신이 아닌 재상이었으나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동섭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들인 세누스레트 1세를 공동 통치자로 임명하여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보장하고 새 왕조를 강화했다. 중왕국의 파라오들은 남쪽 누비아의 풍부한 자원을 통제하고자 했다. 금과 기타 귀중한 자원이 풍부했던 누비아는 팽창의 핵심 목표였다. 아메네메트 1세와 그의 후계자들은 이 지역과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 원정을 단행했다. 누비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따라 거대한 진흙벽돌 요새들을 건설했다. 통치자의 벽으로 알려진 이 요새들은 군사기지이자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는 이집트 지배의 강력한 상징이었다. 세누스레트 1세는 아버지의 팽창과 중앙 집권 정책을 이어갔다. 그의 길고 번영했던 통치 기간 동안 예술과 건축은 크게 부흥했다. 그는 이집트 전역에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의뢰하여 아름다운 신전과 기념물들을 남겼다. 세누스레트 1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카르나크의 아문나 신전이었다. 그는 중왕국 부조 조각의 걸작인 백색 예배당을 세웠다. 이는 카르나크가 세계 최대의 종교 복합단지로 변모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중왕국의 안정은 문화적 르네상스를 가져왔다. 이 시대에는 신후의 이야기와 같은 이집트 최고의 문학 작품들이 탄생했다. 왕의 조각상은 고왕국의 이상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실주의와 내면 성찰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세누스레트 3세는 중왕국 시대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파라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누비아 깊숙이 여러 차례 원정을 이끈 전사 왕이었다. 그는 이집트의 남쪽 국경을 그 어느 때보다 멀리 확장했으며 살아생전에 신격화되었다. 세누스레트 3세의 군사적 업적은 전설적이었다. 그는 국경 요새에 세운 석비에 자신의 승리를 기록했다. 그는 미래의 왕들에게 자신이 확립한 국경을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그의 통치는 중왕국 권력의 절대적인 정점을 상징했다. 내부적으로 세누스레트 3세는 지방 주구들의 권력을 분쇄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정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이집트를 세계의 큰 행정구역으로 재편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관료들을 통해 직접 통제했다. 이로써 권력은 다시 파라오의 손에 집중되었다. 중왕국 파라오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 행정구역인 놈을 재편했다. 이들은 지방 귀족인 노마르크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파견했다. 이를 통해 세금 징수와 자원 동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제12왕조의 파라오들은 나일강의 지류를 이용한 대규모 관계 사업을 벌였다. 파이움 지역의 호수를 거대한 저수지로 활용하여 막대한 농경지를 확보했다. 이집트의 농업 생산량은 극적으로 증가했고 국가는 더욱 부유해졌다. 이는 중왕국 시대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남았다. 안정된 통치와 농업 생산력 증가는 중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동부 사막에서는 금과 보석 채굴이 활발했고 누비아와 레반트 지역과의 교역도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 이집트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으며 후대 이집트인들에게 황금기로 기억되었다. 중왕국 시대에는 오시리스 신앙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왕의 사후 세계와 관련 깊었던 오시리스는 이제 모든 이의 부활과 영생을 주관하는 신으로 자리 잡았다. 아비도스에 위치한 그의 신전은
가장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다. 오시리스 신앙의 확산은 사후 세계관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파라오의 전유물이었던 영원한 삶이 이제는 평민에게도 가능해졌다. 사람들은 관에 마법 주문을 적어넣어 사후 세계에서의 안전한 여정을 기원했다. 이를 코핀 텍스트라고 부른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번영도 서서히 막을 내렸다. 제13왕조에 들어서면서 파라오의 권위는 약해졌고 짧은 재위 기간의 왕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이집트 사회는 다시 분열과 혼란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앙정부가 약해진 틈을 타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는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가나안 지역에서 온 이들은 상인과 노동자로서 이집트 사회에 정착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이주였지만 이들의 존재는 곧 이집트 역사의 큰 변수가 되었다. 이들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점차 세력을 키워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에 독자적인 정치체를 형성했다.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외국인 통치자라는 의미의 페카 카수트, 즉 힉소스라고 불렀다. 이들의 등장은 이집트의 새로운 혼란기를 예고했다. 결국 이집트는 다시 한번 분열되었다. 힉소스가 북부 델타 지역을 장악했고 남부에서는 테베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왕조가 명맥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집트 역사는 약 100년간의 분열과 대립의 시대인 제2중간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힉소스는 나일강 삼각주의 동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제15왕조를 세웠다. 이들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파라오 칭호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문화와 통치 방식은 이집트와는 달랐다. 이집트 북부는 이 민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힉소스는 델타 동부에 아바리스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아바리스는 이집트와 근동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발굴된 유물들은 이집트 문화와 가나안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힉소스가 이집트를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새로운 군사 기술에 있었다. 이들은 말이 끄는 전투 마차인 전차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복합화를 도입했다. 이 신무기들은 당시 이집트 군대가 대항하기 어려운 강력한 것이었다. 전차는 보병 중심의 전장에 혁명을 일으켰다. 빠른 기동력과 충격력은 기존의 진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또한 여러 재료를 겹쳐 만든 복합화는 사거리와 관통력 면에서 이집트의 단순화를 압도했다. 이집트인들은 이 새로운 기술에 충격을 받았다. 힉소스의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 남부의 테베에서는 이집트인들의 저항 정신이 싹트고 있었다. 제17왕조를 이룬 테베의 파라오들은 힉소스를 이집트 땅에서 몰아내고 잃어버린 통일 왕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저항의 불길을 당긴 인물은 테베의 파라오 세케넨네타오였다. 그는 힉소스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번째 군주였다. 그의 미라에는 전투 중 입은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상처들이 남아있어 그의 치열했던 투쟁을 증명한다. 세케넨네타오의 뒤를 이은 아들 카모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북진을 계속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 힉소스의 영역을 압박했다. 그의 군사 활동은 힉소스의 수도 아바리스 근처까지 도달하며 해방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카모세가 전사한 후 그의 동생 아흐모세 1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분열된 나라를 재통일하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 그의 등장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인 신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아흐모세 1세는 힉소스의 군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전차와 복합활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를 조직하여 힉소스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수년간에 걸친 끈질긴 전쟁 끝에 이집트 군대는 마침내 힉소스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다. 마침내 아흐모세 1세의 군대는 힉소스의 수도 아바리스를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오랜 이민족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아바리스의 함락은 힉소스 세력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으며 이집트 해방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였다. 힉소스를 완전히 축출한 아흐모세 1세는 상하 이집트를 다시 하나로 통일했다. 이로써 제2중간기의 혼란은 막을 내리고 이집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영기인 신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집트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힉소스인을 몰아낸 아흐모세 1세는 분열된 이집트를 다시 통일했다. 이로써 제18왕조가 시작되며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영했던 신왕국의 시대가 열렸다.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과 군사적 팽창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 신왕국은 정복의 시대였다. 파라오들은
더 이상 수비에 머무르지 않았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남쪽의 누비아부터 북동쪽의 시리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집트는 명실상부한 제국으로 거듭났고 막대한 부와 자원이 수도로 흘러들었다. 아흐모세 1세의 뒤를 이은 아멘호테프 1세는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그는 누비아와 리비아에 대한 군사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경을 안정시켰다. 또한 카르나크 신전에 대규모 건축을 시작하며 신왕국 파라오들의 건설 전통을 세웠다. 아멘호테프 1세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군인 출신인 투트모세 1세가 파라오가 되었다. 그는 신왕국 최고의 정복 군주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원정은 이집트의 영향력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투트모세 1세는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를 지나 유프라테스강까지 진격했다.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을 거꾸로 흐르는 강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이곳에 경계비를 세워 이집트 제국의 위용을 과시했다. 과거 피라미드들의 도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파라오들은 새로운 무덤 양식을 고안했다. 투트모세 1세는 테베 서쪽의 외진 석회암 계곡에 암굴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왕가의 계곡의 시작이었다.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인 투트모세 2세는 이복누이인 하트셉수트와 결혼하여 왕위를 계승했다. 그는 재위 기간이 짧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치세 동안에는 누비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기록이 남아있다.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사망하자 그의 어린 아들 투트모세 3세가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계모이자 섭정이었던 하트셉수트는 곧 스스로 파라오를 선언했다. 그녀는 남성의 복장을 하고 20년 이상 이집트를 통치했다. 하트셉수트의 통치기는 정복 전쟁, 배신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시대였다. 그녀는 무역을 장려하고 이집트 전역에 걸쳐 웅장한 신전과 기념물을 건설하는 데 집중했다. 이집트의 예술과 건축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다. 하트셉수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전설의 땅 푼트로의 대규모 해상 원정이다. 이 원정대는 향료와 모략, 나무에보니, 상아 등 이집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귀한 물품들을 싣고 성공적으로 귀환했다. 하트셉수트는 자신의 장제전을 테베의 절벽 아래에 지었다. 데이르 엘 바흐리라고 불리는 이 신전은 여러 개의 테라스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를 자랑한다. 고대 이집트 건축의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하트셉수트가 죽자 마침내 투트모세 3세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렀던 계모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많은 기념물에서 하트셉수트의 이름과 형상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 투트모세 3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년 동안 17번의 군사 원정을 이끌며 이집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아시아에 떨쳤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에게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의 가장 빛나는 승리는 메기도 전투였다. 가나안 제후들의 연합군에 맞서 투트모세 3세는 위험한 산악 지름길을 통과하는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다. 이 기습 공격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집트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 투트모세 3세의 정복 활동으로 이집트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 남쪽으로는 나일강 제사폭포 너머까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 그 위세가 미쳤다. 제국은 전례 없는 부와 권력을 누렸다. 투트모세 3세가 세운 강대한 제국은 아멘호테프 3세 시대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큰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그는 화려한이라는 별명처럼 호화로운 궁정 생활과 예술 후원으로 유명했다. 아멘호테프 3세는 전쟁 대신 외교를 통해 제국을 다스렸다. 바빌로니아, 미탄니 등 주변 강대국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서신을 교환했다. 이집트의 황금은 국제 외교의 핵심이었고 각국의 사신들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 테베로 모여들었다. 이 시대에 후는 거대한 건축물로 표현되었다. 아멘호테프 3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테베 룩소르 신전의 대부분을 건설했고 카르나크 신전 역시 크게 확장했다. 나일강 서쪽에 세워진 두 개의 거대한 석상은 원래 아멘호테프 3세 자신의 장제전 입구를 지키던 것이다. 신전은 오래전에 파괴되어 사라졌지만 18m 높이의 이 거상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그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다. 아멘호테프 3세의 아들 아멘호테프 4세가 파라오가 되면서 이집트의 황금기는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그는 기존의 모든 신을 부정하고 오직 태양신
아텐만을 숭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이집트는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메노피스 4세는 자신의 이름을 아케나텐으로 바꾸었다. 이는 아텐에게 유용한 자라는 뜻이다. 이 계명은 태양 원반신 아텐에 대한 그의 헌신을 상징했다.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케나텐은 극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태양신 아텐을 다른 모든 신들보다 높은 존재로 격상시켰다. 수천 년간 이어진 다신교 전통에 도전한 것이다. 이는 이집트 역사상 거대한 충격이었다. 아텐은 유일한 참신으로 선포되었다. 다른 신들이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과 달랐다. 아텐은 추상적인 태양 원반 그 자체였다. 그 광선은 지상으로 뻗어 나와 왕가에 생명을 부여했다. 테베에 강력하고 부유했던 아문나 사제단은 이 새로운 신학에 맹렬히 반대했다. 그들의 영향력과 부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케나텐의 개혁은 왕국 내부의 깊은 분열을 초래했다. 아문 사제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케나텐은 테베를 버렸다. 그는 사막에 아텐을 위한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도시의 이름은 아케타텐으로 아텐의 지평선이라는 뜻이었다. 오늘날 이곳은 아마르나로 알려져 있다. 왕비 네페르티티는 단순히 아케나텐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력한 공동 통치자였다. 새로운 종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종종 파라오와 동등한 권력의 위치에서 묘사되곤 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영향력은 전설이 되었다. 이 시대는 독특한 예술 양식을 낳았다. 과거에 경직된 이상주의와는 달랐다. 아마르나 예술은 왕족을 더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묘사했다. 길쭉한 두상과 부드러운 곡선이 그 특징이었다. 아케나텐의 혁명은 대부분 왕궁에 국한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비밀리에 옛 신들을 계속 숭배했다. 새로운 종교는 이집트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것은 위로부터 강요된 것으로 여겨졌다. 약 17년간의 통치 끝에 아케나텐은 사망했다. 그의 급진적인 실험도 그와 함께 끝났다. 그의 비전을 이어갈 강력한 후계자가 없었다. 그가 세운 새로운 세계의 기반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왕위는 투탕카텐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넘어갔다. 그는 아케나텐의 아들로 추정된다. 약 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이집트의 운명은 이 소년 파라오의 어깨에 놓이게 되었다. 고문들의 영향 아래 어린 왕은 아텐 숭배를 포기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투탕카텐에서 투탕카멘으로 바꾸었다. 이는 아문 신과 옛 신들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도 역시 테베로 다시 옮겨졌다. 수도는 다시 테베로 옮겨졌다. 아마르나 도시는 사막의 모래 속에 버려졌다. 아케나텐은 이단자로 낙인 찍혔다. 그의 이름과 형상은 이집트 전역의 기념물에서 세계적으로 지워졌다. 투탕카멘의 통치는 짧았다. 그는 약 1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사인은 여전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다. 그의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고 무덤은 파라오에 거치고는 작고 보잘것없었다.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탕카멘의 무덤은 잊힌 채 숨겨져 있었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있었다. 수년간의 탐사 끝에 왕가의 계곡 암벽에서 계단 하나를 발견했다. 카터는 전실의 문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는 촛불을 안으로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후원자 카나본경이 무언가 보이냐고 물었다. 카터는 그렇다. 경이로운 것들이라고 답했다. 무덤은 놀라울 정도로 온전했다. 그 안에는 수천 점의 귀중한 유물이 있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투탕카멘의 순금 데스마스크였다. 이것은 이후 고대 이집트 그 자체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와 투탕카멘의 짧은 통치 이후 군 사령관이었던 호렘헤브가 왕좌를 차지했다. 그는 아마르나 시대의 혼란 이후 이집트의 질서와 안정을 되찾으려 했던 강력한 통치자였다. 호렘헤브는 아마르나 파라오들의 기억을 지우는 작업을 강화했다. 그는 아케나텐의 신전들을 해체했다. 그 석재들을 자신의 건축 사업에 채워 넣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단자 왕을 역사에서 지우려 한 것이다. 호렘헤브에게는 살아있는 아들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재상이자 동료 군인이었던 파라메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로써 제18왕조는 막을 내리고 제19왕조가 시작되었다.
천사 파라오들의 새로운 시대였다. 파라메세는 람세스 1세로 즉위했다. 그의 통치는 2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왕조의 기초를 세웠다. 그의 아들 세티 1세와 손자 람세스 2세는 이집트를 새로운 권력의 정점으로 이끌었다. 람세스 2세의 아버지인 세티 1세는 이집트 제19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였다. 그는 아마르나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집트의 전통신앙을 복원하는 데 힘썼다. 또한 카르나크 신전의 대열주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통치는 아들 람세스 2세 시대의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세티 1세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은 아비도스에 위치한 그의 장제전이다. 이 신전은 오시리스 신에게 바쳐졌으며 내부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아비도스 왕 목록은 초기 왕조부터 세티 1세까지의 파라오 명단을 담고 있어 이집트 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아버지 세티 1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람세스 2세가 파라오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6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며 신왕국 시대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는 람세스 대왕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기억되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건축가였다. 그는 이집트와 누비아 전역의 수많은 신전과 기념물 그리고 거대한 조각상들을 세웠다. 기존의 건축물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기도 했다. 그의 건축 활동은 파라오의 권위와 이집트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건축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누비아에 건설된 아부신벨 대신전이다. 신전 입구에는 20m 높이의 거대한 람세스 2세 좌상 4개가 조각되어 있다. 이 신전은 이집트 남쪽 국경 지역의 파라오의 강력한 힘과 신성을 과시하며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수도 테베에는 자신의 장제전인 라메세움을 건설했다. 이곳은 그의 사후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대한 복합 단지였다. 지금은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무너진 거상과 기둥들은 과거에 웅장했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라메세움은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 중심지의 역할도 수행했다. 람세스 2세의 통치는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히타이트 제국과 맞서 싸웠다. 시리아 지역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그의 야망은 고대 세계의 두 강대국을 거대한 전쟁으로 이끌었다. 이집트의 운명이 걸린 충돌이었다. 두 제국의 군대는 시리아의 카데시에서 격돌했다. 람세스 2세가 직접 이끈 이집트 군은 수천 대의 전차를 동원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차전으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 군의 매복에 걸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이집트 군은 거의 전멸할 뻔했다. 전투의 결과는 사실상 무승부였다. 람세스 2세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후퇴했지만 이집트로 돌아와 카데시 전투를 자신의 위대한 승리로 포장했다. 그는 이집트 전역의 신전벽에 자신이 히타이트 군을 물리치는 장면을 새겨넣어 자신의 영웅적인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카데시 전투 이후에도 양국의 지리한 전쟁은 계속되었다. 결국 서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달은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평화 조약으로 기록되었다. 두 제국은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었다. 람세스 2세가 가장 사랑했던 왕비는 네페르타리였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으며 외교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람세스 2세는 아부신벨에 자신을 위한 대신전 옆에 그녀를 위한 소신전을 지어주었다. 왕비의 계곡에 있는 그녀의 무덤은 이집트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으로 손꼽힌다. 람세스 2세는 90세가 넘도록 살았으며 66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다. 그는 수많은 자식들보다도 오래 살았다. 그의 긴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그가 사망했을 때 이집트인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신과 같은 존재였다. 람세스 2세의 뒤를 이은 파라오는 그의 13번째 아들인 메르네파였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노인이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리비아인과 바다, 민족의 침입으로 점철되었다. 그는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집트 국경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 메르네파는 자신의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승전비를 세웠다. 이 석비에는 성서 외의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석비는
가나안 지역에서의 승리를 자랑하며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의 신은 이제 없다고 기록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기원전 12세기경 지중해 동부 세계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바다 민족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해양 세력이 나타나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키고 여러 도시를 파괴했다. 이들은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지역을 휩쓴 뒤 마침내 부유한 이집트를 넘보기 시작했다. 이집트 제25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3세는 이 실존적 위협에 맞서 싸웠다. 그는 신왕국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파라오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육지와 바다에서 바다 민족과 여러 차례 결정적인 전투를 벌였다. 가장 중요한 전투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벌어진 해전이었다. 이집트 함대는 바다 민족의 배들을 강하구로 유인하여 포위했다. 육지에서는 공수들이 비처럼 화살을 퍼부었다. 람세스 3세의 뛰어난 전략 덕분에 이집트는 대승을 거두었고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집트는 승리했지만 바다 민족과의 전쟁으로 국력과 재정을 모두 소진했다. 람세스 3세의 통치는 신왕국 시대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다. 그의 사후 이집트는 기나긴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람세스 3세 통치 말기에는 경제난이 심각했다. 왕실 무덤을 건설하던 데이르 엘 메디나의 장인들은 급료인 공물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에 그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노동자 파업이었다. 람세스 3세의 말년은 왕궁의 음모로 얼룩졌다. 그의 후궁 중 한 명이었던 기에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반란을 계획했다. 이른바 하렘의 음모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파라오는 암살당했다. 그의 목은 깊게 베어 있었다. 이 사건은 이집트 내부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람세스 3세 사후 신왕국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연이은 약한 파라오들의 통치는 왕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한때 광대한 영토를 자랑했던 이집트는 점차 아시아의 영토를 상실하며 국제적 위상도 잃어갔다. 후기 람세스 시의 파라오들은 이름뿐인 존재가 되어갔다.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강력한 신관들과 관료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해졌고 이집트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특히 테베 아몬 대사제들은 막대한 부와 토지를 축적하며 파라오를 위압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카르나크 신전을 중심으로 상이집트를 사실상 지배했다. 이곳은 파라오의 명령이 닿지 않는 독자적인 신정 국가나 다름없었다. 이집트는 둘로 나뉜 셈이었다. 경제적 혼란과 사회 질서의 붕괴는 신성 모독 행위로 이어졌다. 파라오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왕가의 계곡이 도굴꾼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리들의 묵인하에 조직적인 도굴이 자행되었고 수많은 무덤이 파헤쳐졌다. 이는 시대에 막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람세스 11세의 죽음으로 신왕국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집트는 다시 한번 분열과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를 제3중간기라고 부른다. 외세의 침입과 내부 분열로 얼룩진 암흑기가 시작된 것이다. 통일 왕국의 영광은 사라졌다. 이집트의 권력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로 완전히 양분되었다. 나일강 삼각주의 타니스에서는 제21왕조의 파라오들이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남쪽의 테베는 여전히 아몬 대사제들이 통치하는 독립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이 분열은 한 세기 이상 지속되었다. 오랜 기간 나일강 삼각주 서쪽에 정착해 온 리비아인들은 점차 이집트 사회에 동화되며 세력을 키웠다. 그들은 용병으로 활약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마침내 기회를 포착하여 이집트의 왕좌를 차지했다. 이로써 제22왕조가 시작되었다. 제22왕조의 창시자는 셰숑크 1세였다. 그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로서 분열된 이집트를 다시 통일했다. 그는 이집트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다. 그의 목표는 이집트를 다시 한번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셰숑크 1세의 가장 유명한 원정은 유다와 이스라엘 침공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했다. 이 승리는 카르나크 신전의 벽에 부조로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집트의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한 사건이었다.
셰숑크 1세가 잠시 이집트를 통일했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그 통제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권력은 다시 나일강 삼각주의 여러 리비아계 지방 군주들에게 분산되었다. 수도 타니스는 여전히 중요한 도시였지만 이집트는 다시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집트 남쪽 누비아 지역에서는 쿠시 왕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집트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은 쿠시인들은 스스로를 파라오 전통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여겼다.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하며 이집트의 혼란을 주시했다. 쿠시의 왕 피에는 이집트의 분열을 아몬 신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다. 그는 신의 뜻을 받들어 이집트를 통일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북진을 시작했다.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며 이집트의 지방 군주들을 차례로 격파했다. 피에의 정복으로 이집트 제25왕조 시대가 열렸다. 누비아 왕조 또는 쿠시 왕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에 이집트는 수백 년 만에 다시 통일되었다. 남쪽에서 온 이방인 왕들이 나일강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25왕조의 통치자들은 흔히 검은 파라오들이라 불린다. 샤바카 타하르카와 같은 왕들은 남쪽 누비아에서부터 나일강 삼각주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다. 그들은 이집트의 전통을 존중하며 강력한 권위를 가진 통치자로 군림했다. 누비아 파라오들은 이집트의 고대 문화를 깊이 숭배했다. 그들의 통치 아래 이집트는 문화적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그들은 고전 양식에 따라 신전을 짓고 복원했으며 오래된 종교 문헌과 예술 양식을 부활시켰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발흥한 신아시리아 제국은 거대한 위협이었다. 우수한 철제 무기와 잔혹한 전술로 무장한 아시리아는 부유한 이집트를 노렸다. 두 제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시리아의 왕 아시우르바니팔은 파괴적인 침공을 감행했다. 기원전 663년 그의 군대는 남쪽으로 진격하여 위대한 도시 테베를 함락시켰다. 신성한 신전들은 약탈당했고 도시는 폐허로 변했다. 이집트의 심장에 가해진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테베의 함락 이후 누비아 파라오들은 더 이상 이집트를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은 남쪽의 고향 누비아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약 한 세기 동안 이어졌던 그들의 나일강 유역 지배는 폭력적인 종말을 맞이했다. 이집트에서의 시대가 끝난 것이다. 아시리아가 물러간 후의 시기를 후기 왕조 시대라고 부른다. 이집트는 두에세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제26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여 이집트의 독립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는 푸삼티크 1세와 함께 시작되었다. 원래 사이스 지역의 아시리아 총독이었던 그는 그리스 용병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아시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재통일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집트는 마지막 번영기를 맞이하게 된다.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집트는 제26왕조와 함께 부활의 시대를 맞이했다. 사이스를 수도로 삼은 이 시기를 사이테 르네상스라 부른다. 파라오들은 의도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다. 고왕국과 중왕국 시대의 예술 양식과 건축 기술 그리고 종교 의식을 적극적으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다시 한번 고유의 정체성을 되찾고 있었다. 사이테 왕조의 파라오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군사력을 필요로 했다. 그 해답은 지중해 건너편에 있었다. 그들은 뛰어난 전투 능력을 지닌 그리스 용병들을 대거 고용했다. 이집트 군대에 합류한 이들은 국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이집트 내 그리스인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만 갔다. 파라오 네코 2세는 야심찬 군주였다. 그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레반트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또한 나일강과 홍해를 잇는 운하 건설을 시도하는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다. 비록 운하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의 야망과 이집트의 국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이집트는 다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었다. 네코 2세는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탐험을 지시했다. 그는 페니키아 항해사들을 고용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하라는 명을 내렸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홍해를 출발하여 3년 만에 지중해를 통해 이집트로 귀환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항해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집트의 영향력이 다시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이집트가 부흥을 누리던 시기 동쪽에서는
새로운 거대 제국이 탄생했다.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다. 페르시아는 순식간에 메소포타미아와 아나톨리아를 정복하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는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는 아버지의 위협을 이어 이집트 정복에 나섰다. 그는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시나이 사막을 건넜다. 사막을 건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아랍 부족의 도움으로 물을 공급받으며 무사히 이집트 국경에 도달했다. 이집트의 운명을 건 결전이 임박했다. 이집트의 운명은 나일강 삼각주 동쪽의 도시 펠루시움에서 결정되었다. 파라오 프삼티크 3세의 이집트 군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페르시아 군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이 패배로 이집트로 향하는 모든 길이 열렸고 수도 멤피스마저 함락되었다. 독립왕국 이집트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인 사트라피로 전락했다. 캄비세스 2세는 스스로 파라오 자리에 올라 제27왕조를 열었다. 이집트인들은 처음으로 먼 타국에 거주하는 황제를 섬겨야 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집트의 독립과 자존심은 무너졌다. 이집트는 이제 거대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페르시아의 지배는 이집트인들에게 큰 굴욕이었다. 그들은 결코 이민족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 내내 이집트 전역에서는 크고 작은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비록 대부분의 반란은 잔혹하게 진압되었지만 이는 독립을 향한 이집트인들의 꺼지지 않는 열망을 보여주었다. 이집트인들의 끈질긴 저항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기원전 404년 이집트는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약 60년간 제28왕조부터 제30왕조까지 이집트인 파라오들이 다시 이 땅을 다스렸다. 이들은 이집트의 마지막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넥타네보 2세는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마지막 파라오였다. 그는 뛰어난 건축가이자 군주로서 수많은 신전을 짓고 이집트 문화를 부흥시켰다. 또한 페르시아의 침공을 한 차례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이집트의 독립을 지켜냈다. 그의 통치는 이집트의 독립시대가 남긴 마지막 불꽃이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집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강력한 황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는 대군을 이끌고 다시 이집트를 침공했다. 넥타네보 2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남쪽 누비아로 피신했고 이집트는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집트인에 의한 통치는 이렇게 끝이 났다.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재정복했을 때 서쪽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였다. 그는 그리스를 통일한 뒤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향해 동방 원정을 시작했다. 그의 등장은 고대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다. 이수수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했다. 알렉산드로스의 천재적인 군사 전략 앞에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는 그리스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에 입성했다. 페르시아의 통치에 지쳐있던 이집트인들은 그를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여겼다. 그들은 알렉산드로스를 열렬히 환영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의 신들과 전통을 존중하며 자신을 파라오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집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전략적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직접 새로운 도시의 위치를 정하고 설계를 지시했다. 그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이후 수세기 동안 헬레니즘,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세계사의 새로운 중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막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여정에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시와 오아시스에 있는 아문 신전의 신탁소였다. 그곳의 사제들은 그를 제우스와 동일시되는 아문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 이 신성한 인정은 그를 이집트의 정당한 파라오로 만들어 주었다.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명확한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죽음과 함께 거대한 제국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강력한 장군들인 디아도코이들은
제국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시작했다. 알렉산드로스의 가장 신임받던 장군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는 재빨리 이집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을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와 안치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 그는 스스로를 이집트의 사트라프로 선포했고 훗날 파라오가 되어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통치한 마케도니아계 그리스 왕가였다. 그들은 파라오의 칭호를 사용하고 이집트의 관습을 받아들였지만 헬레니즘 문화를 유지했다. 그들의 통치 아래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인 도시로 번영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파로스 등대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파라오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 문화를 이식했다. 이로써 이집트에는 그리스계 파라오가 통치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웠다. 이곳은 고대 세계 최대의 지식 보고였다.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보관되었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인류 지성의 등불이 밝게 타올랐다. 알렉산드리아 항구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세워졌다. 높이가 100m가 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 불빛은 왕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집트에서는 그리스와 이집트 문화가 독특하게 융합되었다. 그리스 신들은 이집트 신들과 동일시되었고 예술 양식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는 이집트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서양 문명의 만남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로제타석이 제작되었다. 이 비석에는 동일한 내용이 3가지 문자로 새겨졌다. 이집트 상형 문자와 민중 문자, 그리고 그리스 문자였다. 훗날 이 돌은 상형 문자 해독의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왕조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대의 파라오들은 무능했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형제 간의 암투와 근친혼의 폐단이 왕조를 병들게 했다. 이집트의 국력은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약해진 이집트는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 로마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로마는 이집트의 왕위 계승 분쟁에 개입하며 내정 간섭을 시작했다. 이집트의 독립은 서서히 위협받고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혼란 속에서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녀는 뛰어난 지성과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명민함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녀는 기울어가는 왕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그는 내전에서 승리한 후 경쟁자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 그의 등장은 이집트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지지를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양탄자의 몸을 숨겨 카이사르 앞에 나타난 일화는 그녀의 대담함을 보여준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권력을 되찾은 클레오파트라는 그의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 그니 카이사리온이라 불렸다. 그녀는 아들이 이집트와 로마를 잇는 위대한 군주가 되기를 꿈꾸었다. 희망의 상징이었다. 클레오파트라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공화파 의원들에게 암살당했다.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잃은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한번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집트의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카이사르 사후 로마는 옥타비아누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등이 권력을 나누었다. 동방 지역을 맡게 된 안토니우스는 막대한 군자금이 필요했다. 그는 부유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했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다. 그녀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처럼 꾸미고 화려한 배를 타고 안토니우스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이들의 관계는 로마 전체를 뒤흔들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는 로마에서 큰 반발을 샀다. 특히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이집트의 전쟁을 선포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다. 옥타비아누스의 로마군과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 함대가 그리스 악티움 앞바다에서 격돌했다. 이 해전은 로마의 패권을 건 최후의 결전이었다. 그러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클레오파트라는 전장을 이탈했고 안토니우스가 그 뒤를 따랐다. 패배 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안토니우스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자신의 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비극적인 최후였다. 옥타비아누스의 포로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 치욕을 당할 것을 직감한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이집트 파라오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독사를 이용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약 30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막을 내렸다. 이로써 고대 이집트의 독립적인 역사도 끝이 났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파라오의 시대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 아이기푸스로 편입시켰다. 이집트는 이제 로마 황제의 개인 사유지나 다름없었다. 나일강의 풍부한 곡물은 로마 시민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 파라오의 땅은 제국의 곡창지대로 전락했다.